서도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서의 카페 창업 시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어딜 가나 카페죠. 근데 정말 이렇게 계속 생겨도 괜찮은 걸까요? 특히 2020년 광주를 딱 놓고 봤을 때 가파르게 오르는 고정비랑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카페를 여는 건 글쎄요, 이게 정말 무모한 도전일지 아니면 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현명한 선택일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오늘의 광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는 광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요. 함께 사는 광주에서 만나요. 저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바로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독특한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최저임금, 공공요금, 임대료 같은 이 구조적인 비용 압박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뭐랄까 개인의 열정이나 노력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초경쟁 시장이 됐다. 뭐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기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먼저 그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비용 압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인건비죠.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한 13,2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게 단순히 시급만 계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풀타임 직원 한 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다 합치면 실제로는 월 26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아니, 잠시만요. 월 260만 원이라고요? 이건 정말 웬만한 소형 카페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겠는데요. 월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려도 거기서 뭐 재료비 한 30% 빼고 월세, 관리비 빼고 나면 이 인건비 하나 감당하기가 사실 벅찬 거죠. 그런데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2026년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시겠지만 에어컨, 제빙기, 냉장고 이거 종일 돌리면 전기요금만 월 50만 원이 뭐 우습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비용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초기 자본과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내놓은 꽤 파격적인 해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일종의 위험을 걸러내는 필터라고 보는데 이 지원책들을 모르고 뛰어드는 것과 알고 활용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부 지원책 말씀이시군요.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글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장려책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청년 창작소 같은 곳에 입주하면 가장 중요한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기획 단계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아예 안 내도 됩니다. 또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골목상권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골목상권 특례보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발생할 이자의 한 3에서 4% 정도를 광주시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사실상 1년간 거의 무이자 대출로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창업 초기에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기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걸로 사업화 자금 5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 초기 1년은 정말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사업 안정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거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초기 1년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건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뭐랄까, 위험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원금은 결국 일시적인 수혈일 뿐이잖아요. 지원이 끝나고 2년 차, 3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60만 원의 인건비와 치솟는 공공요금이라는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걸 감당할 체력은 길러지지 않은 거죠.
저는 이런 지원책이 자칫 기본 수익 구조가 취약한 좀비 카페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원금을 버티는 돈이 아니라 체질을 개선할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치솟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면 그 지원금으로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운영 효율을 꾀할 수도 있겠죠. 결국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지원금 자체가 착시라고 보는 건 좀 너무 비관적인 해석 아닐까요? 이 높은 비용 구조가 오히려 평범한 카페가 아닌 혁신적인 모델을 시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란 근데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든 뭘 하든 일단 가게를 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명동이나 첨단지구처럼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들은 이미 임대료가 천정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첨단지구 신축상가 1층은 월세만 300만 원이 넘어요. 와, 월세 300에 인건비 260이면 고정비만 해도 500이 그냥 훌쩍 넘는군요.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핵심 상권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보통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면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서 부가세 부담이 훨씬 커지죠. 이건 자본이 부족한 개인 창업자에게는 사실상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회조차 없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상권에 대한 훨씬 더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가 때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료에서도 재미있는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동명동의 경우 비싼 메인 도로가 아니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골목 안쪽, 이른바 B급지를 노리거나 첨단지구에서는 굳이 비싼 1층을 고집할 게 아니라 뷰를 활용할 수 있는 상층부 대형 카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B급지나 상층부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적다는 약점을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 즉 가게만의 매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역세권처럼 지금은 저평가되었지만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을 미리 선점하는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은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숨겨진 기회를 찾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된 겁니다. 글쎄요. 그건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현실을 좀 보면요. 광주 지역 자영업 폐업률이 11.8%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곳이 새로 문을 열면 그중 한 곳 이상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를 넘어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공간이나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 하나로 차별화가 가능할까요? 소비자의 취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유행은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 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단순한 유행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행을 넘어선 로컬 브랜딩,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등산 수박이나 담양 딸기처럼 광주 인근의 특산물을 활용한 시즌 메뉴를 개발하는 건 서울의 대형 프랜차이즈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지역 농산물 활용.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이 시장인 거죠. 더 나아가서 자료에 언급된 동명크루처럼 지역의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서 독특한 공간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봉선동이나 수안지구처럼 특정 고객층을 예를 들어 맘카페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철저하게 충족시키는 겁니다. 아, 여기는 아이들 데리고 가기 정말 편해. 유모차 끌고 가도 눈치 안 보여. 같은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얕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겟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 기반의 정교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합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에서 카페를 연다는 건 최저임금, 공공요금, 임대료, 이 피할 수 없는 삼중고와 싸워야 하는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정부 지원책이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바꿔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재무 계획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정책적 무기, 그리고 또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상권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에만 갇혀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렛대로 삼아서 명확한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흉내낼 수 없는 로컬 브랜딩 전략을 구사한다면 2020년은 오히려 새로운 성공 신화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긴 오늘 이렇게 쭉 논의를 해보니까 확실해진 건 2020년 광주 카페 시장이 단순히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정말 위기와 기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창업의 성패는 예비 창업자분께서 이 거시적인 위기와 미시적인 기회,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내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논의가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미래를 만